안녕하세요. 인테크의 사부작입니다. 제가 테크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뭘까요? 야, 핸드폰 지금 뭐 사야 되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제가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왜냐면 저도 휴대폰이 2대가 급하게 필요하게 돼서 지금 어떤 거를 사면 좀 가성비 폰으로 가장 괜찮은 제품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갤럭시 라인업을 살펴보니까 최근에 퀀텀5가 정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는 걸 보니까 A35 제품들이 꽤 호평을 받고 있었고 A25까지 라인업이 있었습니다. 35의 AP 성능이 더 좋고 외형도 인피니티 U가 아닌 펀치홀을 탑재했고 또 2심도 듀얼심으로 적용이 됐다라고 하니까 몇 가지 스펙만 살펴보더라도 A35의 가성비가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외형으로 봤을 때는 패밀리룩을 입고 있어서 그냥 S 시리즈와 별 다름이 없다라고 판단이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삼성에서 처음 만져보고 느꼈던 점은 이 옆면 플라스틱 재질을 제외하고는 보급형의 느낌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2019년도를 보면은 A 시리즈가 1부터 9까지 빠짐없이 있습니다. 2 시리즈, 3 시리즈가 살아남고 A5 시리즈는 퀀텀으로 대체가 되면서 정리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제 왼손에 들려있는 게 퀀텀4 그리고 오른손에 들려있는 게 S24 플러스입니다. 퀀텀 시리즈가 아무래도 약간 더 S 시리즈에 가깝게 출시를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스펙이 빠져있기는 하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차이를 못 느끼겠다. 오히려 퀀텀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퀀텀을 자급제로 내지 않는 이유는 S 시리즈 기본형 그리고 플러스를 팀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진짜 이악 물고 그렇게 내고 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여기서 24년 최신폰 기준으로 A 시리즈와 S 시리즈의 좁혀지지 않는 차이점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무선 충전의 유무입니다. 이거는 진짜 아이폰에서 프로모션 기능처럼 삼성이 끝까지 A 시리즈에 탑재를 안 해주고 있어요. 차량에서 거치하면서 충전 기능을 사용했던 분들에게는 A 라인업으로 내려왔을 때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끝나누기 때문에 못 넣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S 시리즈를 살 사람들이 A 시리즈로 이탈되는 확률보다 A 시리즈로 유입되는 효과가 저는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판매량도 더 올라가고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AI 기능의 미탑재입니다. S24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AI 폰으로서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다져가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부분은 꾸준하게 격차를 벌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급기에 들어가는 AP 성능이 AI 기능을 처리하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지 않을까. 자, 세 번째 차이점은 디스플레이입니다. 6.6인치 대화면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AM OLED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A35 모델만 사용을 한다면 느낄 수 없지만 디스플레이도 분명히 역체감이 존재합니다. S 시리즈나 G 시리즈를 꾸준하게 사용했던 분들이 넘어온다고 하면 특히나 게임을 할 때는 확실히 차이점이 느껴진다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모바일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A35보다는 S라인의 전 세대 모델을 중고로 구매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차이점은 AOD입니다. A 시리즈도 AOD 되는데?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배경을 디밍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AOD를 만들어주는 건 S라인 쪽이고요. A 라인업은 화면을 어둡게 해둔 상태에서 시계와 정보 표시를 해줍니다. 자, 하지만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크리티컬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자, 다섯 번째 차이점은 카메라입니다. 메인 광각 카메라의 경우에는 5천만 화소로 S24 플러스하고 동급의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초광각은 800만 화소이고 망원 렌즈 대신에 접사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실제 사용을 해보니 AP 성능의 차이 때문인지 셔터렉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사용에서는 무난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차이점은 지문 인식 방법입니다. A 라인업에는 꾸준하게 이렇게 광학식 센서를 탑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S 시리즈의 경우는 초음파 방식의 지문 인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광학식도 인식률이 많이 높아져서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A35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A35는 우리가 폰을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필요한 기능만 쏙쏙 넣어서 최적화 시켜 놓은 그러한 폰입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대용량 배터리를 꼽고 싶어요. S24 울트라하고 같은 급의 배터리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은 6.6인치 FHD 플러스급의 디스플레이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S 시리즈와는 좀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그거는 지금 100만 원이 넘는 가격대의 제품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역체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화면을 크게 봐야 되는 분들에게 6.6인치 대화면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일반적인 사용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전화하고 카톡하고 유튜브 시청하는 이러한 패턴에서는 전혀 진짜 불편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장점은
e심 지원입니다. 저는 A라인업에 e심 지원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단순히 그냥 e심만 지원하는 게 아닌 듀얼심 지원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내에서 그냥 싱글심을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장점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해외여행을 자주 가시거나 아니면 출장을 가셔야 되는 분들에게 e심 지원은 정말 큰 장점입니다. A35의 AP는 엑시노스 1380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엑시노스라는 단어 자체에 좀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플래그십 휴대폰으로 갔을 때는 발열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만 중급기 정도, 그러니까 정속 주행을 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발열이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긱벤치 스코어도 보시면 싱글코어 971점에 멀티코어 2553점, GPU 테스트를 보면 벌컨 기준 3080점, 오픈CL 기준 3064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사용을 할 때 정말로 이제는 그냥 괜찮다 정도를 뛰어넘어서 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삼성페이, 삼성패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굿락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 2024년 9월 현재 기준으로는 A35를 저는 강력 추천할 수 있겠다. 어떤 분들에게 가성비 폰을 찾는 분들에게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A35에 최적화되어 있는 세팅을 보여드리면서 굿락 필수 설정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유심을 끼우고 부팅을 하시면 이런 팝업이 뜨는데요. 모바일 데이터는 허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다 아실 테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앱스를 열고 여기서 이제 삼성 스위치에 스위치를 치시면 되는데요. 삼성 스위치를 여시고 받을 쪽에서는 데이터 받기를 당연히 눌러야겠죠. 그리고 보낼 쪽에서는 데이터 보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어떤 기기에서 이동할지도 골라주시면 이제 케이블을 연결할지 무선을 연결할지가 나오는데요. 저는 무선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무선이 불안하다라고 싶다면 C2C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을 하시면 두 기기 간의 데이터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연결을 하고 있죠. 보내겠다라고 하면 둘 간의 통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낼 수 있는 정보를 처음에 모으고 다 넘길 거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OK를 누르면 기다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설정부터 보겠습니다. 톱니바퀴 누르고 들어가시면 디스플레이 메뉴가 있어요. 꼭 설정을 해주셔야 될 게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 여기에서 최적화가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애플에서 그렇게 아끼는 120Hz가 A35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최적화가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120Hz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내비게이션 바에 들어가서 보시면 버튼식과 스와이프 제스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스와이프 제스처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서클로 검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얘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홈 버튼을 이렇게 길게 눌렀을 때 서클 투 서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에 들어가 보시면 아래쪽에 배터리 잔량 표시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한번 또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은 유용한 기능 안에 모션 및 제스처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또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 눌러 화면 켜기, 두 번 눌러 화면 끄기, 여기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빅스비 사용이 많지 않은 분들께서는 이 측면 버튼으로 들어와서 길게 누르기를 했을 때 전원 끄기 메뉴로 바꿔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유용한 위젯을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바이스 케어라는 위젯이 있는데요. 현재 폰의 저장 공간 그리고 메모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청소 버튼을 누르면 메모리와 저장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는 그러한 동작을 수행합니다. 자, 이번에는 굿락 설치 및 설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굿락은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굿락이라고 검색을 하면 다운을 받고, 굿락 안에 들어가면 또 설치해야 될 어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다운 받으셔야 될 게 락스타, 클럭페이스, 퀵스타, 홈업, 편리한 갤럭시에서 원핸드 오퍼레이션 플러스, 노티스타, 사운드 어시스턴트. 자, 락스타는 어디 쓰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잠금 화면일 때 쓰는 화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AOD에서의 꾸밈 화면입니다. 잠금 화면은 조금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AOD의 경우에는 정보성을 좀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배터리 잔량과 캘린더를 표시하는 게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선택하고 아래쪽에 네모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준비되어 있는 시계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잠금 화면 모드에 들어와서도 이 위치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스티커도 제가 따로 추가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원한다고 하면 다른 스티커를 넣으실 수도 있고요. 자, 클럭페이스는 아까 보셨던 잠금 화면과 AOD에 들어가는 시계 설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커스텀을 원한다고 하면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 클럭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새롭게 만들기,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바꾸고
디자인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퀵스타인데요. 퀵스타도 진짜 편합니다. 사용을 눌러주시고요. 가장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은 아이콘 표시입니다. 아이콘 표시에 들어와서 보시면 시스템 아이콘 활성화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중에서 모바일 통화 신호세기 아이콘, 와이파이, 블루투스, 절전 모드, 모바일 핫스팟 제외하고는 다 비활성화를 해두고 쓰고 있습니다. 시계 표시도 중요합니다. 날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고요. 초시계도 표시를 하게 뒀습니다. 초시계는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한번 아래로 내리면 초가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매를 하거나 할 때 초 정보가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나만의 퀵 패널 꾸미기를 활성화시키면 색상이 들어가서 조금 더 아기자기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원한다고 하면 한번 설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홈업입니다. 홈 화면을 클릭하시면 홈 화면 배열 그리고 앱스 화면 배열 즐겨찾기 최대 개수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4개의 즐겨찾기가 6개까지 늘어날 수 있는 비밀이 이쪽에 숨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A35의 경우에는 6개 정도가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폴더 기능도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원래는 폴더를 누르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바뀌게 되는데 지금은 폴더가 일부 화면으로 나오고 색깔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태스크 체인저도 저는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요. 레이아웃 타입 중에서 저는 스택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익숙한 레이아웃이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편리한 갤럭시 탭으로 넘어가시면 원핸드 오퍼레이션 플러스가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사용법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왼쪽 핸들, 오른쪽 핸들 설정을 한 가지씩만 해주셔도 돼요. 왼쪽 핸들은 뒤로 가기 버튼으로 다 바꿔주시고요. 오른쪽 핸들은 앞으로 가기로 다 바꿔주세요. 그러면 브라우징 시에 앞으로 가기와 뒤로 가기를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긴 제스처를 활성화해 주시고요. 오른쪽 직선 방향을 화면 캡처로 해두시면 캡처를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오른쪽 핸들에서는 긴 제스처에 자동 회전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자, 다음은 노티스타입니다. 노티스타는 핸드폰에 오는 알람을 싹 모아서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카톡에 1을 없애지 않은 상태로 메시지를 읽을 수도 있고 다양한 알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저는 유용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티스타 설정에 들어오시면 화면 잠금 연동이 있어요. 이 부분을 꼭 활성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빠져있으면 화살표만 올렸을 때 알람 내용이 다 보이는 그러한 현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사운드 어시스턴트입니다. 가장 추천을 하는 기능은 음량 간격 변경입니다. 한번 눌렀을 때 10씩 이동을 하는 이 간격이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3 정도로 추천드릴게요. 나만의 음량 패널 만들기 여기를 사용 중으로 해주시고요. 개별 앱 음량을 설정할 부분들을 따로 등록을 해주세요. 추가를 해주시고 유튜브 소리는 핸드폰에서 나오고 유튜브 뮤직 소리는 버즈 3에서 나오도록 설정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점 3개를 누르고 보시면 유튜브는 휴대폰으로 되어 있고 유튜브 뮤직은 블루투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각각 조절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전체 소리도 조절을 할 수 있고 각각의 소리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A35의 전반적인 리뷰부터 필수 설정까지 다뤄봤습니다. 저는 조만간 퀀텀 5와 비교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또 봐요.